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15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언제 선고를 할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5대3 정도로 인용 5, 기각 3일 거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그 내용은 모르지만 정치권이 특히 민주당이 반응하는 걸 보면은 6대3의 6대2의 인용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왜 김용민, 박찬대, 우원식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40역을 임명해라고 목을 쪼는 거 보니까 6의 인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볼 수 있는 숫자가 5대3이 아닐까라고 정치적 상황,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분석은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미주알 고주알 모르는 상태에서의 제 합리적인 그냥 추론이었습니다. 그럼 헌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강신업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지금 평의에서 10차례의 평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의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유, 그러나 그 평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 그게 뭐냐?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여론조사에서 47%, 46%, 48%, 48%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결 내지는 헌재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게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쉽사리 승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지금 내려서 대통령이 탄핵이냐 기각이냐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믿지 못해 하느냐.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거쳐오면서 보여준 절차적 불공정 내지는 절차적 오류 때문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내에서 지금 이 절차적 오류, 절차적 불공정성에 관련된 문제를 평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논의에서 합의점을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죠. 세 가지 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재가 저지른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으로 오기 전에 먼저 국회에서 저질러 놓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문제에 대한 그 원칙이 맞나 안 맞냐를 따지는 문제. 첫째, 일사부재의. 재판은 일사부재리가 있지만 입법부는 일사부재이가 있습니다. 의. 이건 뭐냐? 한 회기 내에서 동일한 안건을 두 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12월 3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럼 그걸 끝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 올릴 수가 없는데 12월 14일 올려서 발의를 해서 결국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원천적으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기 전 절차에서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효가 아니다, 무효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견이 갈라지는 건 뭐냐?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 사라졌다. 상실됐다. 무슨 얘기냐?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내란입니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내란은 빼고 계엄의 위헌성만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걸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짬짬이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추안의 동일성이 없어졌습니다. 계약할 때에, 계약서를 쓸 때에
실질적으로 3억을 내겠다 해놔놓고 실질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 따라서 뭐 계약금, 중도금, 마지막 최종 금액을 지불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약서는 3억에 했는데 여러가지 지불하기 어려우니까 1억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추안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또 아니라는 쪽 의견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회가 저지른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짬짬이 한 절차적 불공정이고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절차적 공정성 내지 불법성입니다. 불공정성 내지 불법성입니다. 증거를 판단하는 근거나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들고 나옵니다. 국민들이 47%가 헌재를 못 믿겠다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뭐 결과를 보기 전에 그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 허영 교수님 말씀하기에 절차적 불공정성이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판결 자체가 무효거나 의미가 없다. 그 무슨 절차적으로 하자냐. 첫째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보면은 재판이나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자료 좀 보내달라 할 수가 없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 절차적 불공정성이야. 또 헌법재판소 40조를 보면은 재판소법 40조는 탄핵 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을 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 이게 2020년에 개정이 된 건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이게 증거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되고 또 그것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게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졌다,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데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인신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검사와 이 신문조서의 과정에서 얘기했던 사실들이 위압이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정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명들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절차적 불공정성 내지는 절차적 위법, 불법이라는 거죠. 헌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절차적 불공정성 내지는 절차적 위법, 불법에 대해서 평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의를 10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예단해 놓은 쪽에서는 그거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계엄령 위반이고 이게 내란이다. 그 다른 쪽에서는 계엄령 위반 자체를 내란이라고 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란죄가 안 되니까 보니까 내란죄가 안 되는 걸 아니까 문영배가 내란죄를 빼라고 국회 소추단들에게 귀띔을 해줬고 눈치 빠른 소추단들은 그걸 받아들여가 내란죄를 빼고 헌법재판소는 계엄의 위반성만 가지고 따지겠다는 겁니다.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소 위헌성이 있고 위반에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의 중대한 위반이냐 그 문제를 이제 본안에 들어서 또 평의에서도 논의해야 되겠죠. 본안 평의에서도. 지금 탄핵 기각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소의 위법성이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헌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민주당은 뭐 계엄이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의도 불순한 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파면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의가 지금 아직 만료가 안 됐으니까 선고 기일이 잡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3월 17일이다 3월 14일이 그렇게 떠들어가 14일 된다 그랬는데 아직 이 문제도 합의를 못 본 상태에서 14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평론가나 언론이나 뭐 유튜브나 많이 떠들었어요. 이제 또 안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17일 한다 18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21일이 가장 효력이 있다 가장 가능성이 있다 어떤 분은 3월 28일이다 어떤 분은 4월 초로 넘어간다 어떤 분은 4월 중순 되기 직전까지다 완전히 부채도사식 예견을 혹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선고일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언제 선고일을 선고일을 헌법재판소는 발표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절차적인 위법성,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한 평의에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고 그 다음 본안에 들어가서 합의점을 찾으면은 선고일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으면은 선고일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위헌성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 내지 불법 혹은 불공정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도 있는 평의를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꼭 탄핵 기각 쪽으로만 봐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 명분에도 맞는 겁니다. 이때까지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국민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헌법재판소를 못 믿겠다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 5천만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절차적 위법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나 수정도 없이 그대로 재판을 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평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까지 평의를 거쳐서 5대3이 나와도 사실은 국론은 분열될 거고 4대4가 나와도 국론은 사실 분열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지금 또 다른 명분은 시간이 끌어지는 또 다른 명분은 뭐냐? 국론 분열이 되면 안 되니까 국론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8대0의 그 민주당 쪽이 좌빨들이 떠드는 대통령 파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대0은 8대0의 탄핵 인용은 물 건너 갔고 그것은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국론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6대2로 결국 판결이 났지만 선고에서는 8대0으로 전원일치로 파면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6대2에서 이쪽에 탄핵 기각 쪽에 서 있던 재판관들을 끝까지 설득해가 끌어들인 이유가 이렇게 갈라지면 국론이 분열되니까 국론 통합을 위해서 이쪽으로 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으로 가자. 역사의 죄인 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에요 이미. 과연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대통령을 8대0으로 파면시키고 난데 국론이 통합이 됐습니까? 몇 배로 더 분열되었습니다. 4분 5열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좌파 카르텔은 본격적으로 그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인 교훈이 없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국론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8대0으로 인용? 허영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죄가 될 것이다. 가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존재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합당한 결론은 뭐냐? 8대0으로 탄핵을 기각시켜주거나 탄핵을 각하시키는 겁니다. 8대0 기각은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 세 인간 정계선, 이미선, 문영배는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탄핵 인용 파면을 예단해놔 놓고 심리 과정을 지켜보기만 해온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8대 0의 기각은 뭐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답은 탄핵 각하다는 거죠.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다.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절차적 불공정성을 저질러서 사법부가 그걸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 탄핵 재판이 올라온 시발점이 국회 탄핵 소추안이니까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잘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국회 거니까 우리는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을 거고, 아니야 그게 시발점 원인 제공이니까 거기서부터 따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추안의 동일성을 상실했는데도 내란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하겠다 했다가 재판 시작하니까 아니야 계엄의 위헌성만 보자. 지금 5대3의 기각 쪽에 서 있는 재판관들은 다소 이 계엄의 이 절차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과정에 있어서 위반이 있다 손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다. 중대한 위헌성을 갖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인용시키자는 쪽은 아니야 중대하다라는 건데,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개미새끼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다 가동됐다. 정치인 체포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비상대권 중에 하나로 고도의 정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았으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탄핵 각하를 끌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선고는 언제 할 것인가? 조건에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노무현 정부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하라 철수하라, 아니 김영삼 때부터도 얘기가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날짜를 정했어요. 몇 년까지? 1998년까지 2007년까지 뭐 2012년까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2012년까지 그 다음에 조건이,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그 뒤에 조건이었어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는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2012년에 자주국방이 되면 주한미군 나가라고 했지만 날짜를 수도 없이 바꿨지만 자주국방을 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한국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자주국방 수준이 안 되니까 그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고일도 마찬가지예요. 3월 17일, 18일, 3월 21일, 3월 28일, 4월 초, 4월 중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선고한다? 이 평의가 어느 정도 끝이 날 때, 뭐에 대한 평의가? 절차적 이 위법성,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그 다음 본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서 그 사실은 평결문을 3가지를 쓴답니다. 기각에 대한 평결, 각하에 대한 평결, 인용에 대한 평결. 이 평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나는 각하야, 나는 기각이야, 나는 인용이야. 그 평의가 끝나야 평결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대 몇이라고도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권 분위기로 볼 때는 그렇다. 그 정치권이 혼자 떠드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 측에 탄핵 소추 대리인단으로 들어있는 김희수 대리인단에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황필규 변호사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니까 재판관 내에서 이런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 남편 벽연머리 송사라고, 벽연머리 정보보다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했을 거고 그게 전달을 거쳐서 민주당 지휘부로 가니까 그게 바로 드러나는 게 박찬대, 김용민, 우원식 길길이 날뛰면서 지금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거. 그걸 볼 때 6대2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5대3이라 했는데 결론 선거일은 언제 정해진다? 평의가 끝나면. 평의 끝나는 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 정하는 겁니다. 언제 평의가 끝난다? 이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한 합의,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한 합의가 나면은, 그 다음에 평결문 쓰는 거는 사실은 평의가 끝나면 평결문을 다 써놓고 선고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평의가 끝나면은 선고 날짜를 발표할 거다. 평의가 언제 끝나느냐? 우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측하는 건 전부 부채도사 얘기야. 물론 그들이 각자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뭐 논리적인 근거에서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 타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nobody knows요. 평의가 끝나는 날 선고일은 발표될 것이다. 이건 뭐 원칙적인 얘기 같지만 그 평의가 어떤 내용에 대한 평의냐를 오늘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평의는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느냐는 좀 긍정적인 면이다. 어떤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다운 공정성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대통령 탄핵 뭐 기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 절차적 하자를 헌법재판소가 다 같이 받아들이면은 답은 탄핵 각하입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